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09년도 제53회 행정고시 재경기타 직렬 제3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소송 요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긴장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설문을 보시게 되면 Y구 의회 의원 갑은 지방의원입니다. 구의원이고요. 평소 의원 간담회나 각종 회의 때 동료 의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기만의 독단적인 발언과 주장으로 회의 분위기를 망치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슬래시 그시고 여기까지가 회의 질서 유지 의무 위반 사유 인정됩니다. 회의 질서 유지 의무 위반 사유. 징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뒷부분 보시면 Y구 의회는 탄압의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Y구 청사 현관에 부착하고 홀로 철야 농성을 하였으며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추태를 부려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슬래시 다시 그시고 두 번째 징계사유 등장합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가 인정됩니다. 두 번째 징계사유 발생했고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나 아니면 지방공무원과 같은 행정공무원의 징계사유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즉 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지방의원입니다. 이에 구의회는 갑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명하는 의결 밑줄 그시고 나서 징계 의결입니다. 징계 의결의 일종으로서 제명 의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문 1번을 보시게 되면 갑은 위 제명 의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제명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문제로서 소송 요건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재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 측면에서 과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소송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설문 2번에서는 만일 법원이 갑의 행정소송을 받아들여서 소송의 계속 중에 갑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명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가 현재 박탈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바로 지방의원 갑이 자신의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다라고 한다면은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필요성, 즉 협의의 소익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소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묻고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각하 판결이나 인용 판결 또는 기각 판결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쌓이시면 안 됩니다. 즉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핵심 논점이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이고요. 따라서 각하 판결의 대상이다 아니다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어떤 판결을 해야 된다라까지 여러분들이 도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문제는 바로 각하 판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설문 1번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고 답안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설문 2번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서를 통해서 같이 보시게 되면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문제입니다. 근데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우선 그 법적 성질과 관련돼서 처분성 논의가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 답안에서는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판례 기준에 따라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그리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만 미치고 있으면 그것은 행정처분이다라고 하고 바로 포섭을 하셔도 됩니다. 즉 위에 있는 지방의회의 공권력 행사이고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데 밑에서 제가 지금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에 대한 각각의 검토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뒷부분에서 소송 요건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베이스를 깔려고 먼저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게 되면 지방의회는 여러분들 행정심판위원회나 아니면 중앙노동위원회나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즉 뭐예요? 단독적 행정청은 아니죠.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그 행정청의 지위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방의회 역시도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그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되고요. 예, 공권력 행사라는 것 여러분 다른 문제 풀 때도 특별히 공권력 행사라는 것을 이거 공법행위다, 이거 권력적 행위다 이런 논의들 안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괜히 예민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예, 공권력 행사다라고 그냥 주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공법행위다 아니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권력행위다라는 식의 검토하지 않습니다. 예민하게 판단하실 거 없고요. 여기서는 행정청이다라는 얘기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의 지방의회의 공권력 행사였으며 두 번째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입니다. 지위라는 건 신분 말하는 것이죠. 지위라는 것은 권리의무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위를 박탈 상실시킨다는 것은 이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그 처분성 인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라고 보게 되면 당연히 행정처분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1원론, 2원론 이렇게 돼 있는데요. 1원론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신 대로 처분 개념 1원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변수 x 처분입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학문상 개념으로서 상수값이고요. 그 다음 처분이라는 것은 실정법상 즉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에서 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변수 x로 뒀을 때 행정행위와의 관계를 조명해 본다고 하면 이때 상수값이었던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직접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원래부터 실체법적 개념입니다. 이때 처분이 행정행위와 동일하다라고 보게 되면은 처분 역시도 실체법적 개념이 될 것이고 동일하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처분 개념 1원론이 됩니다. 그 다음 처분 개념 2원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행정행위와 처분이 다른 개념이다, 상이한 개념이다 라고 보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처분은 행정행위를 포함하면서 플러스 알파, 그보다 큰 개념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 역시도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법적 개념이다라고 주장하기는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쟁송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을 쟁송법적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바로 처분 개념 2원론이다. 어떻게 본다고 한들 1원론으로 보든 2원론으로 보든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행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실제 여러분 답안에서는 이런 내용까지는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뒤에서 소송요건 논의를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하나씩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는 행정청의 행위여야 되며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위여야 되고 세 번째 권력적 단독행위여야 되고 그것이 공법행위여야 되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행정청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행위가 아닌 것은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위라는 것은요. 우선 이 구체적 사실 법집행위를 했을 때 이것은 법 제정행위나 법 선언행위, 즉 입법작용이나 사법작용은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이라는 부분은 바로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입법과 같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은 행정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만 아니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처분적 법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처분적 법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은 전형적 법규죠. 그래서 행정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만 아니면 돼요. 즉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이면서 구체적 규율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개별적이면서 추상적 규율이어도 되고 완전히 반대로 넘어가서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어도 되고 뭐로 간다고 한들 여기서 일반적이다, 개별적이다,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라는 부분에서 2 곱하기 2의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4가지 중에서 일반적, 추상적이지만 않으면 나머지 4분의 3은 행정행위가 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바로 여기는 구체적 사실 문제고 법 집행은 법 제정, 법 선언 작용은 아니라는 얘기고 그 다음 권력적 단독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권력적 행위여야 되고 두 번째 단독적 행위여야 됩니다. 권력적 행위라는 것은 우월적 지위가 인정돼야 된다는 것이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요.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독적 행위라는 것은 계약행위와 같이 상대방과의 합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일방적 행위라는 겁니다. 일방적 행위라는 것. 그 다음에 공법행위. 공법행위라는 것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죠. 공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광업허가라고 하게 되면 또는 어업허가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어업허가나 광업허가는 당연히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예, 특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사건을 설정하게 됩니다. 즉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근거가 공법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근거에서 제명 의결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은 공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행위 문제 없어집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국민의 부분은 바로 뭐예요? 외부적 관계에서의 행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외부적 직접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내부적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권한 위임의 행위라거나 아니면 협의와 같은 행위들은 내부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외적 관계에서의 행위여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행정행위에는 있고 그 다음 처분에는 없는 것이 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에 보시게 되면은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행정심판법 2조 1호에 따르게 되면 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했지 권리 의무에 영향 미쳐야 된다라는 개념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행정행위에는 있고 처분에는 없는 것이죠. 물론 반대로 치게 되면은 처분에는 있고 행정행위에는 없는 게 있겠죠. 바로 그게 뭐예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과 행정행위가 과연 같은 개념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학설 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것뿐이겠죠. 여기서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은 뭘 말하는 거예요?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겠죠. 예, 이와 같은 5가지 개념 요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행정청 이렇게 따라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는요 지방의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징계 의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명 의결은 징계 의결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같은 내용 우리 어디서 봤었나요? 항고소송상 피고적격이라는 테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법 13조 1항에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바로 피고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특례 규정입니다. 그 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청에게 예외적으로 피고적격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논점이 2개가 있죠. 하나는 바로 행정청 부분에 논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부분에 하나의 논점이 있었습니다. 이때 행정청과 관련된 문제는 바로 뭐였냐면 전형적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처분을 발령했을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기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과 관련된 논점은 바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발령했을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 권한 위임이나 내부 위임이나 권한의 대리 등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 말고요. 행정청 부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행정청 부분에서 거기 핵심적인 논점이 뭐 있나요? 바로 두밀분교 폐지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이죠.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피고가 되는가?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두밀분교 폐지 조례의 처분적 조례 맞죠?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었습니다. 그죠? 개별적이란 건 뭐예요? 특정 인만 아닙니다. 특정 집단도 가능합니다. 두밀분교 안에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교장 선생님이나 교원들이나 학생들 분교라고 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편입과 이탈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학을 오지도 않습니다. 전학을 가지도 않습니다. 특정이 가능합니다. 특정 가능한 집단 개별적 규율이었었고요. 그건 경기도 조례였었죠. 경기도 조례에서 두밀분교란을 삭제를 했었습니다. 이런데 두밀분교만 폐지시키는 것이지 경기도에 있는 모든 분교를 다 제거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 규율에 대한 문제로서 그 형식은 조례였지만 그 실질은 처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럴 때 말이죠. 조례를 만든 것은 지방의회입니다. 근데 조례를 공포하는 건 누굽니까? 집행기관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분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일반 집행기관이 아니라 특별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이 됐었겠죠. 이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때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집행기관이 그중에서도 두밀분교 폐지조례는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비교하면서 뭐 들어왔었나요? CF 걸고 들어올 때 이런 내용이 있었죠.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또는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의결에 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지방의회가 피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행정청과 관련돼서 이렇게 논점이 걸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논의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같은 내용이 여러분 답안에 한 번이라도 등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바로 이 부분에 보시면 소송 요건을 검토하면서 지방의회가 의결을 해서 제명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피고적격 논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고적격 문제는 행정청 문제죠. 그렇죠? 예, 여기서 얘기한 행정청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피고적격과 연결이 될 것이고 어쨌든 피고적격과 관련해서 여러분 답안지에 이 얘기가 한 번 나와야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적 조례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그때 조례라는 것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제정을 하긴 하지만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공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조례를 공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입법기관은 국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의결을 하긴 하지만 이것은 행정기관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얘도 행정기관이고 얘도 행정기관인데 행정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청이 될 것인데 얘하고 둘 중에 누가 행정청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법상 행정청을 떠올리시면서 행정청은 뭡니까? 행정기관들 중에서 외부적 의사표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행정청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외부적 의사표시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조례와 관련된 외부적 의사표시는 바로 조례 공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공포권, 외부적 의사표시 권한을 갖고 있는 여기에 있는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론 이제 교육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얘가 바로 행정청이 된다 이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의 제명 의결도 지방의회가 하는 것이고 조례 제정도 지방의회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나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의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는 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바로 행정청이 돼버린다. 왜 그럴까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집행기관의 별도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판례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별도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는다. 즉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하듯 여기서 공무원에 대해서 뭐 직권면직 처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징계 처분으로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을 한다거나 이와 같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방의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명하게 됩니까? 징계하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지방의원은 지방의회가 징계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이 공포권, 조례 공포라는 것, 집행기관의 의사표시입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별도의 집행기관의 의사표시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즉 집행기관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행기관이 개입되지 않고요. 그 다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에는요. 누구의 명의로 이루어집니까? 지방의회의 명의로 이루어지게 되면 지방의회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 의사표시 권한도 지방의회가 갖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행정청인 게 당연한 것이겠죠.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행정청의 지위 인정된다. 첫 번째 요소 해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법을 집행해야 되겠죠. 근데 구체적 사실입니다. 구체적 사건입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명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이게 법집행 행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집행 행위인지. 지방자치법 제86조에 보시게 되면 징계 사유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법 88조에 보게 되면 징계의 종류와 그리고 징계 의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법 역시도 징계 사유 규정을 두면서 징계 처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징계 사유. 근데 86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지방자치법이죠. 지방자치법 이 법에 위반되거나 또는 자치법규에 위반될 때, 그죠? 자치법규 조례나 규칙에 위반될 때도 역시 징계 사유가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설문을 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회의 질서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했고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지방의원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위반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치법규 생각 안 하셔도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자치법규 등장 안 하고 있고 품위 유지 의무, 회의 질서 유지 의무 위반 사유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 88조 보도록 합니다.
88조는 1항과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의 경우에서는 징계 종류 규정을 두고 있고요. 공개회의석상에서 경고를 하는 징계가 하나가 있고 공개회의석상에서 사과를 하도록 하는 징계가 하나 있고 30일 동안 출석 정지를 시키는 징계가 하나 있고 제명을 시키는 징계가 하나 있는데 제4호에 해당하는 88조 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제명 의결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88조 2항에 보시게 되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제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86조와 88조를 집행한 것이 분명하죠. 따라서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 맞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적 단독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적 단독행위. 권력적이라는 것은 우월적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갑이라는 지방의원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행위를 했겠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갑한테 합의해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럼 누가 합의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단독적 행위도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걸리는 경우는 계약행위 아니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법행위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지방의원의 의원으로서의 지위도 당연히 공법적 권리로서 공권 문제고 공법적 효과 문제인 건 당연하겠고, 근데 우리가 법적 효과 문제가 아니라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당연히 공법이죠, 그렇죠? 이게 뭐 민법도 아니고 상법도 아니고 이건 당연히 공법이니까 공법의 근거에서 향한 행위로서 방금 전에 지자법 386, 88이라고 했죠. 지방자치법에 근거했고 지방자치법은 공법이니까 공법행위가 당연하다.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기관 아니야? 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끝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 아니라고 봅니까? 처분이라고 보죠? 그럼 공무원은 조직법상 행정기관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는 그 법인격이 인정되긴 하지만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관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팔다리가 돼서 그 역할을 수행해줘야 되는 공무원들, 행정기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상에선 공무원이고 조직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인데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경우에서는 외부적 관건에서 국민입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겠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지방의원, 지자법상 지방의원으로서 외부적 관계에서 국민에 대한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권리의무에 대한 영향이라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78조 제3호에 보시게 되면 지자법 78조 제3호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게 나오게 되면 즉 제명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원은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78조의 근거에서 제명 의결이 나왔으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로서 얘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지위는 바로 권리의무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권리의무에 영향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를 모두 다 충족을 하게 되고 위에서 여러분 답안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게 되겠지만은 행정행위로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처분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리 나오게 되면 뭔가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그 처분성 인정될 텐데 여러분 답안에서는 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시험 역시도 교수님이 출제하십니다. 교수님이 출제하시는데 예민한 교수님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배점 없는 부분에다가 답안 써버리게 되면 그것만 갖고 감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행정 쟁송 문제를 풀면서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가 충족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일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처분성 검토 간단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논의를 보시게 되면 여기 법적 성질의 두 번째 상황에서 기속재량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될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라는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하죠. 통찰 판례에 따르게 되면 먼저 근거법 문헌을 가지고 본다. 근거법 문헌에서 할 수 있다와 같은 가능 규정을 두고 있으면 재량행위가 될 것이고 해야 한다라와 같은 이리적 규정을 두고 있으면 기속행위가 된다. 근데 만약 그 근거법 문헌이 뭐예요? 문헌이 근거법상의 표현이죠. 그렇죠? 근거법 규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법 규정은 규율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헌, 표현에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거법 문헌이 불분명하죠. 불분명하게 되면 뭐 특하면 원칙적으로 재량이고 허가면 원칙적으로 기속이고 이런 식으로 당의 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파악하기도 하고 또는 헌법상 기본권 관련성 정도를 가지고 파악을 하기도 하죠. 기본권 관련성 정도가 크면 기속,
그 다음, 공익 관련성 정도가 크면, 이게 뭐예요? 상대적으로 기본권 관련성 정도가 낮다는 거죠. 이런 경우엔 재량,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왜? 공익 관련성 정도가 크면 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때 여기서 우리가 기속이냐 재량이냐 판단할 때 그 재량은 무조건 결정재량입니다. 아시겠죠? 예, 결정재량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재량행위라고 우리가 주장을 함에 있어서 선택재량에 대한 주장도 가능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경원자 소송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게 되면 특정 사업구역 내에서 한 명의 사업자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도 신청하고 을도 신청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재량행위라고 딱히 다른 단서를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갑과 을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재량이 인정될 수 있겠죠. 예, 선택재량도 역시 재량행위의 근거로 보게 되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징계사유 86조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가능 규정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가능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정재량 인정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대로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과 같은 4개 우리가 항상 뭐라고 해요? 예,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징계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징계처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징계처분도 마찬가지로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연책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지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여긴 6개가 아니라 4개. 4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징계 종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4개의 징계처분 중에 하나 선택지랑 당연히 인정됩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건 재량행위인 건 분명하겠고요. 근데 여기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검토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답안이 안 나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한계 이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소송 요건에 대해만 검토하고 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분 얘기하는 거 정말 싫은데 다른 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말이죠. 예,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검토해야 되는 소송 요건 논점이 몇 개예요? 지금 6개가 걸려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예, 교수님이 강평에서 6개 전부 다 안 하면, 예, 강의 감점하겠다라고 하셨어요. 6개 나와야 되는데, 어떤 특정 특정 수험서입니다. 수험서.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노무사 수험서예요. 노무사 수험서에 보면 이거 하나의 논점으로만 밀고 들어와가지고, 예, 처분성만 검토하고 나서 소직인 적법하다! 이렇게 해버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예, 당연히 노무사 수업을 하려면 노무사 수업을 하는 행정 강사는 다른 모든 노무사 수험서를 다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비교해 볼 수밖에 없어요. 뭐 답안의 분량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예,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빠뜨린 건 없을까라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요, 논점이 굉장히 많은 문제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기간 소송하고 통칭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에 관련되면 이게 소송 요건입니까?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수익. 예, 원고적격과 해서 함께 당사자적격, 피고적격. 불가증력과 관련돼서 행정심판 전치주와 제소기간. 그리고 재판관을. 거기에 기간소송이 있습니까? 통치행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는 뭐예요? 본질적 측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한 문제, 즉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테마입니다. 이것까지도 2개나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내용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윤곽 틀만 보도록 할게요.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건 뭘까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게 되면 열기주의 원칙이 아니라 개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열기주의라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놓은 걸 말하는 것이죠. 예, 그게 아니라 개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모든 공법상 분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죠. 여기서 2가지 논의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였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면 행정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행정소송도 법원의 재판이니까. 이것도 사법재판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 될 수 없으면 행정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그러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겠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법률적 쟁송. 법률적 쟁송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문제를 법률적 쟁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법률적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 그럼 방금 얘기했던 법률적 쟁송, 예, 구체적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의 문제가 바로 법률적 쟁송. 이걸 두 개를 구분했죠? 다시 여기서 이거 두 개를 다시 슬래시 끊고, 예, 구체적 사건에 대한 문제하고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에 대한 문제하고 다시 나누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도 우리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얘기할 때 여기서 무슨 얘기했나요? 4분의 3은 행정행위고 4분의 1은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4분의 1이 뭔가요? 바로 행정입법이죠. 그렇죠? 예, 행정입법이 뭐예요?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 추상적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끌고 들어오는 거죠. 구체적인 문제, 구체적 사건이 아닌 건 안 돼? 예, 규범 통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요. 이것은 바로 2011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출제됐던 관련 법령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예, 이 논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한계 문제였었습니다. 2011년도 행정법 기출 문제였었죠. 그다음 권리 의무와 관련된 문제, 권리 의무와 관계없으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은 주관적 소송이죠. 객관적 소송은 예외죠. 그러면 여기서 행정상 사실행위는 권리 의무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반사적 이익,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원고적격 또는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이란 테마에서 배우게 되죠. 이건 공법상 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 객관적 소송, 국민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건 단순하게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소송에는 뭐가 있어요? 기관소송하고 민중소송이 있죠. 이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죠. 행정소송법에 기관소송, 민중소송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행정소송법은 몇 조까지 있어요? 46조까지 있죠. 45조에 보면 뭐 있어요? 객관소송 법정주의 원칙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이 정한 자에 하나요? 그렇죠?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만 객관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 적용의 한계 문제와 관련돼서는 통치행위가 뭐예요? 예,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의 작용, 그렇죠? 예, 고도의 정치성을 갖고 있는 국가작용, 이게 첫 번째 개념 요소. 두 번째는요, 사법심사 배제. 이게 바로 두 번째 개념 요소죠. 통치행위, 예, 사법심사 배제. 왜?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면 위법적 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법적 법에 문제가 없으면 무엇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겠습니까? 그 다음에 특별권력관계, 이건 뭐예요? 19세기 입헌군주제와 같이 특별권력관계를, 종래 특별권력관계를 지금도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것은 뭡니까? 특별권력주체에게 포괄적 지배권이 인정됩니다. 예, 포괄적 지배복종관계 첫 번째 개념 요소, 두 번째 개념 요소, 법치주의 적용 배제 및 사법심사 배제 두 번째 개념 요소. 그래서 이것도 행정소송의 한계. 판단 여지와 재량 행위의 문제. 판단 여지 같은 경우에는 법률 요건 부분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고 예외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사법심사 제한. 재량 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라면 그 안에서는 위법적 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정당부당의 문제만 발생하기 때문에 예, 정당부당의 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 이런 얘기였었죠. 권력분리 원칙과 관련된 문제는 무명한 고소로서 의무행성이나 예방적 금지소송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이거 비교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행정법 문제를 사례를 풀면서 항상 우리가 판단하는 건 뭡니까? 개념법학이라는 것은 무엇과 비교를 해서 그 개념을 설정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가 이것도 하고 지방의회가 이것도 하는 것이니까 뭐예요? 이걸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통점이 발견됐으니까 차이점은 뭐냐 이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기관소송에 대한 문제는 지방의회가 예, 의결, 재의결을 하거나 조례안을 만들거나 했을 때 그때 있어서 불복 방법, 네, 다투는 방법, 이와 관련돼서 뭐예요? 지방의회 재의결 무효항의소송 몇 조에 있냐면 이것도 지금 지방자치법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것도 지방자치법이에요. 지방자치법 172조 3항에 따르게 되면 지방의회의 예, 재의결에 대해서 무효항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이때 피고는 지방의회입니다. 예,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재의결 이렇게 하면, 여기서 지방의회 재의결 이렇게 하면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조례안 재의결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겁니다. 조례안 재의결 무양의 수송. 예. 그러면 이와 같은 지방의회 재의결 무양의 수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자법 172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예, 피고는 지방의회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자신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얘는 조례 공포하는 그냥 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하고 권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객관소송 테마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말이죠. 그렇죠? 객관소송 테마. 예. 우리 이제 노무사 행정쟁송법은 행정쟁송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정쟁송에 대한 소양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한테 메일 보내갖고 질문하는 거 봐도 예, 사시생들이나 행시생들이 보통 고민하지 않는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고민해서 막 질문을 하고 들어오실 때 보면 놀라 뒤집어질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객관소송 익숙하시죠? 네, 객관소송, 기관소송 보도록 합니다. 이 기관소송에 대해서 말이에요. 기관소송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공제시킨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문헌 그대로 공제를 시키게 되면 협의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광의설 이렇게 보는데 협의설에 따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법주체, 동일한 행정주체, 그 중에서도 국가기관 기관의 문제는 예,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의 행정기관 간의 권한 다툼만 기관소송이다. 심지어 협의설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행정기관 간 다툼이기 때문에 이거는 협의설로 봐도 광의설로 봐도 기관소송이에요. 그렇죠? 기관소송입니다. 기관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소송법 45조에서 객관소송 법정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법상 근거가 없으면 이와 같은 기관소송은 불가능해요. 근데 있어요? 예, 아까 있다고 했죠? 예, 이건 객관적 소송이지만 지방자치법 172조 3항에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방의회 재의결 무양소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였습니다. 지금 거랑 비교해 볼게요. 예, 제명 의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 법적 성질을 검토하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이라고 했죠. 그래요. 예, 이건 처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입니다.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이것은 항고소송이에요. 여기서 이제 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지만 객관소송일 때도 있잖아. 거기까지 생각하셨어요? 예, 그걸 떠올리셨다면 여러분들은 단체소송을 생각해낸 겁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단체소송,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중에도 객관적 소송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행정처분 제명 의결에 의해서 지금 지방의원 갑이 자신의 권리 침해를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지방의회라는 행정청을 상대로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소송이 아니고 항고소송이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검토를 하시면 첫 번째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여기다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합니다. 통칭. 이제 또 여기서 여러분들 또 뭔가 공통점을 뭔가랑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차이점을 발견해내셔야 돼요. 공통점은 뭐랑 비교하시면 되겠습니까? 얘 지방의원이네요. 얘도 의원이네요. 국회의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생각해내셨으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생각해내셔야겠죠.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통칭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헌법 제64조에 소극적 한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통칭에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헌법상 소극적 한계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 통칭이다. 이렇게 보는 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단순한 접근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헌법 제64조에 보시게 되면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서 64조 사망에서 제명 의결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아까 전에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역시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었습니다. 똑같죠?
예, 그래서 정족수 똑같고요. 3분의 2 이상이고. 근데 4항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2항과 3항에 따른 제명 의결이나 징계 의결에 대해서는 법원 제소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극적 한계 규정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이나 제명 의결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이 나왔을 때 헌법이나 또는 얘는 지방자치법 적용받으니까 지방자치법에라도 말이에요. 이와 같은 소극적 한계 규정이 있으면 얘도 통치행위겠죠. 그런데 헌법상 소극적 한계 규정, 지방의원에 대한 내용 찾을 수 없고요. 지방자치법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한계 규정 없으니까 통칭이 아니고 사법심사 됩니다. 2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 또 해낼 게 있어요. 설문 1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제명 의결에 대한 취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소송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노무사 문제도 이런 부분 굉장히 애매하게 나오고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소송 이래버리게 되면 취소로 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다른 뭔가 플러스 알파 쪽에도 배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필터링에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쵸? 생각하십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 3조 4개 있었다. 항고, 당사자, 기관, 민중, 기관 4개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권리구제 목적이니까 민중, 기관 아니고 버렸죠. 위에 기관송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버렸고 그러면 당사자하고 그 다음 항고송 생각했죠. 지금 저거 처분이었죠. 그러면 당사소송은요. 시심적된 소송 뭐예요?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죠. 지금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거 아니죠. 처분 다투죠. 그죠? 그렇다고 이게 형식적 당사소송인 것도 아니죠. 그죠? 형식적 당사소송은 별도의 개별법상 근거 있어야 되죠. 당사소송은 절대로 아니죠. 버리고 항고송 들어왔죠. 지금 여기서 제명 의결은 자귀예요, 부자귀예요? 자귀죠. 그럼 부자귀를 대상으로 하는 부자격판 소송 아니죠. 그럼 남은 건 2개. 취소과 무효하기소송 둘 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경우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38조 1항도 잡아내는 거예요. 그쵸? 앞에서 우리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의 처분 맞고요. 19조에 따르게 되면 취소의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재결 아니니까 등 제끼고 처분 맞고 취소의 대상 될 수 있는 건 맞고 38조 1항은 19조 준용하고 있고 무효행정 대상도 될 수 있으니까 패스. 그 다음 피고적격부 들어갑니다. 대상적격도 피고적격도 간단한 이유가 뭔데요? 원고적격처럼 35조의 별도의 원고적격 규정 무효확인성 두고 있는 게 아니니까 준용 규정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처리할 수 있죠. 취소만 처리하면 무효확인성은 동시에 처리되죠. 그렇다면은 13조 1항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 근데 지금은 등의 문제는 아니고 그럼 처분을 행한 행정청. 저거 처분이라고 했고 지금 여기서 그 처분, 제명 의결 처분 한 행정청은 합의행정관청 지방의회. 그냥 지방의회를 상대로 소송지개면 끝난다. 이것은 무효확인성도 마찬가지다. 끝. 그럼 이제 2개 남아있네요. 그중에 요게 이제 좀 중요하겠네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근데 여기서 또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또 공통점 찾아냅니다. 네. 지방의원도 지방공무원이고 지방행정공무원도 지방공무원인데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6조에 지방공무원법 20조에 2에 보시게 되면은 예,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뭐예요? 행정소송과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지방행정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지방공무원법 20조의 2에 보시게 되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의원 역시도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말이에요. 그럼 얘도 행정심판 거치지 않으면 소송 제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지방행정공무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자죠. 그렇죠? 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26조에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자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뽑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과는 달라요.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고 또한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 법 위반 말고 자치법규도 포함된다라고 했죠. 징계할 때. 예, 판례도 그런 식으로 봐요. 지방관계법규라는 표현을 씁니다. 판례는. 지방관계법규라는 것은 바로 지방자치법 플러스 자치법규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법규, 조례, 규칙과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조례, 규칙 제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지방자치법에서 특별히 행정심판 청구해야지만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18조 1항 본문 적용받게 되고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 적용받으니까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 거쳐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소송요건 문제 없다. 관할법원. 예, 관할법원에 대한 문제는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위에는 이거랑 또다시 비교하는 거예요. 조례안과 같은 것도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명의결도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조례안과 같은 것도 지방의회를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제명의결도 지방의회를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위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관소송, 객관소송이기 때문에 객관소송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별도의 개별법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개별법 지방가치법 172조 3항에 근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172조 3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법원의 소재기하라고 돼 있어요. 1심이 대법원이고 최종심이 대법원입니다. 예, 대법원 소재기니까 관할법원이 여기선 대법원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명의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별도의 이와 같이 관할법원 규정이 지방가치법에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항고소송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구조 적용을 시켜갖고 서울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법원, 관할 행정법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냥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죠. 그럼 답안 간단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을 펴보시게 되면 이 페이지에서 행정처분성에 대한 논의를 제가 행정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다 정의를 내렸고 개념 요소 5개를 잡았고 행정청. 이것은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과 비교했을 때 조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이 지방의회는 단순한 의결기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바로 행정청이 된다는 것인데 소속의원,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현재로서는 Y의회가 바로 행정청 맞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까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은 어떤 법을 집행했습니까? 지방가치법 86조, 88조 집행했었죠.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적 단독행위, 우월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얘기 꺼낸 겁니다. 공법행위, 지방가치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을 한 겁니다. 권리의무에 대한 영향, 얘는 지금 국민 맞고 권리의무로서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아까 설명 다 드렸던 부분이고요. 판례 보도록 합니다. 판례 밑줄 그시고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이라고 된 뒤에 밑줄 집행기관의 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기만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방의회가 바로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상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지위상실이라는 법적 효과 권리의무에 영향 미치고 있겠네요. 됐고 그 다음 오른쪽 맨 끝에 보시게 되면요. 법률적 쟁송이라고 했죠. 법률적 쟁송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주관적 소송. 권익구제가 그 목적입니다. 그거 맞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처분 맞다 이거죠. 됐고요. 재량행위 보시게 되면 판례 역시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물론 이제 86조 징계할 수 있다 가능 규정 있고 결정재량 인정되고 그 다음 88조에서 징계 종류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선택재량 인정되고 근데 판례 보세요. 판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맨 끝에 징계 여부 판단 밑줄. 징계 여부 판단 이게 뭐예요? 징계할까 말까 결정재량 인정된다는 겁니다. 징계 종류 선택 밑줄. 선택재량 인정된다는 겁니다. 판례도 결정재량, 선택재량 전부 다 인정하고 있죠? 됐고요. 넘어가시고 설문 1회 해결. 기간소송 통치행위 대상적격 비고적격 행정심판 전치주의 관할법은 각각 검토하는데 세 번째 줄 밑줄 취소과 무효하기송 둘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38조 1항의 준용규정 종종 던져주셔야 됩니다. 기간소송 들어가시고 107조는 뭐냐면 조례안 재의결 무효하기송이고요. 172조는요. 조례안에서 약간 넓혀서 지방의회 재의결 무효하기송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172조만 적셔서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간소송으로 볼 것인데 현재 제명의결에 대한 부분은 5번째 줄에 항고소송 동그라미 붙이면 됩니다. 항고소송.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개별법상 근거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십니다. 통치행위. 헌법 제64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거랑만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줄에 소극적 한계 규정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판례 보시고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국회의원과 다르다. 사법심사 배제한 특별한 규정 없다. 여기서 사법심사 배제한 특별한 규정 밑줄 그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소극적 한계 규정이죠. 없다 이거죠.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소재기 허용한다.
대상적격에 대한 문제는 19조하고 38조이랑 던져주시고 취소음과 무효항의소는 전혀 문제없다. 피고적격에 대한 문제는 13조 던져주시고 취소음과 무효항의소는 전혀 문제없다. 아까 앞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 전치주의 들어오시고요. 예, 첫 번째 줄에 지방공무원법 적용 X 하시면 됩니다. X 오른쪽에 지방자치법 적용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적용 동그라미.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지방자치법에 소청심사 청구해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예,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판례. 지방의회 관계법규 밑줄 그으시고요. 지방의회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입니다. 여기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근데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바로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냐면 밑에 내려가 보세요. 각주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예, 다음 페이지에 있는 5번 각주 보시게 되면 구행정수용법 1994년도 이전에는요. 예, 관할법원 규정이 고등법원으로 돼 있었어요. 당시에. 지금 행정법원, 그쵸? 예, 고등법원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신경 쓸 필요 없고, 어쨌든 행정심판 거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치지 아니하고 밑줄 그시고, 필요적 행정심판 조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맨 끝에 거 뭐예요? 무효항의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건 뭐예요? 여기서 이 행정심판 전치주의 있지 않습니까? 요거 있죠? CF. 무효확인 소송은 원래부터 행정심판 전치 적용받지 않습니다. 38조 1항은요, 18조를 준용하지 않죠. 취소하고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여러분 취소송 제기하는 게 쉬워요? 무효확인소송 제기하는 게 쉬워요? 어느 게 쉬워요? 무효확인소송 제기하는 게 쉽죠? 왜요? 소송 요건이 취소송엔 있고 무효확인소송엔 없는 게 있죠. 예, 그게 뭐가 있나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하나는 제소기간. 그쵸?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원래부터 무효항의소송이 적용이 안 되니까 여기는 무효항의소송은 의미가 없습니다. 관할법원. 172조 근거로 지방의회 재의결 무효항의소송은요. 대법원 동그라미, 대법원 소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하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5페이지 맨 위에 있는 부분에서 관할법원이 1심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거는 구법, 구행정소송법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대법원 아니라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수송도 통치행위도 대상적격도 피고적격도 행정심판 전치도 관할법원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재기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결론이었네요. 예, 설문 1번 지금까지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설문 2번 또 같이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